조직 진단 및 조직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의 이사장 나정대라고 합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진단 도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23번째로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생산하는 상품, 그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적합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품질 관리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고객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 개발, 개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 혹은 고객이 나는 이런 가치를 좀 만족시켜 주길 원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계 개발하고 판매한 이후에 이걸 개선하는 작업까지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번째로 우리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 개선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부터 후원자까지 이런 분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조직은 고객 관계를 개발, 관리, 개선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품질 관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지만요,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는 게 품질 관리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라든가 혹은 SNS를 통해서 고객 관계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긴 한데, 적합한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한 개발 관리, 그리고 운영을 해본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품 서비스 및 가치를 직원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에서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일을 하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러고 나서 그냥 월급을 받아간다 라고 하는 노동자가 생산해낸 제품 혹은 서비스하고, 난 이걸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혹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자부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건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제품 서비스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도 이걸 얼마나 명확하게 잘 인식시켜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 및 평가,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걸 단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 전체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품질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번째로 우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 및 점검한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의 품질,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도 관리 및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기후 변화 뭐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뭐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 혹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혹은 환경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기업도 우리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가 사회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과 어떻게 잘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의 측면이었고요. 이제부터 이제 성과의 측면에서 조직 진단 도구를 살펴볼 텐데, 맨 먼저 볼 게 이제 고객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조직은 고객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핵심 타겟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창업 컨설팅이나 혹은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제품의 핵심 타겟층, 핵심 소비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업은 물건을 팔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쓴다라고 하는 건 이치에 어긋난 말이고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군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객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조직은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충족시켰는지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맛있어. 혹은 뭐 잘 팔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고객들이 얼마나 우리 기업의 제품을 소비했을 때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그런 성과들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31번째로 우리 조직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간다든가 혹은 우리 제품을 사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32번째로 우리 조직은 업무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고객 관련 정보를 적절히 사용하고 상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니까 업무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업무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에 관련된 정보, 여기에 이제 고객들의 니즈 혹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그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 평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잘 사용이 돼서 업무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체계까지도 수립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 조직은 고객 만족에 대한 성과를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공유한다. 그러니까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악된 것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기 이해관계자는 이제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겠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파하고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이제 이해관계자 성과인데요.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우리 조직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알고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전에 고객 성과와 관련해서 나온 첫 번째 항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번째로 우리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동기부여,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이것도 이제 고객과 좀 비슷한데요.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동기부여. 동기부여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혹은 우리 기업의 재무적인 혹은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과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얼마나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조직은 조직 내 민주성, 다양성,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절한 성과 지표, 즉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돼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전에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이 동기부여가 좀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뭐 참여도, 민주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더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스스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뭔가 더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에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글의 검색 엔진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쪽지, 이 메모를 보고 어떤 개발자가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거잖아요. 그 검색 엔진을 개선했던 사람도 이해관계자였고 그 이해관계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구글의 CEO는 쪽지 하나만 남겼는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건 고객하고 똑같은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은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데 이해관계자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고객과 이름만 바꾸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조직은 핵심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성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개선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총 6개의 진단 툴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이해관계자가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좀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기업의 조합원들, 혹은 뭐 이사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혹은 그들을 얼마나 만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성과인데요. 사회적 성과 40번째 보시면 우리 조직은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후위기라든가 다양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 지구 환경에 얼마만큼 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려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은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정보는 굉장히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가져다 쓰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등 폭넓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과에서 이제 이건 사회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걸 조직 내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가 좀 더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조직은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윤 혹은 수익을 남기는 그런 경영 성과 측면에서의 그런 정보 사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여기는 이제 뭐 윤리적, 환경적까지 포함된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보도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영 성과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의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44번째로는 우리 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 및 개선점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현재의 성과가 좀 미진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관련된 정보들을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 중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핵심 성과입니다. 핵심 성과는 인적, 물적, 경제적 핵심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조직은 사업 목표 수행 과정 및 수행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이제 조직 진단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했는지, 합리적이었는지, 혹은
과정이 뭔가 좀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 목표 중에 재무적 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방안. 그러니까 재무적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소유가 지출, 그리고 이윤, 그리고 만약에 이윤이 낮다라고 하면 그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적 성과와 관련해서 측정하는 방안이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조직은 사업 성과 및 사업 역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만큼 전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과나 역량이라고 하는 건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성과나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어떤 성과, 어떤 영향이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핵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모두 성과나 사업 영향의 관리 측면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8번째로 우리 조직은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핵심 성과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핵심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못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 요걸 그 결과를 업무 체계 개선 얼마만큼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직은 모범 사례도 개발하고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모범 사례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직 진단이나 조직 그 개발과 같은 것들 충실히 해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좀 높였다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모범 사례, 그래서 뭐 그게 고용의 측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실적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그런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의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각종 도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 그 정성군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다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 혹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뭐 이걸 최소화해서 뭐 요거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해보는 걸로 좀 만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일정 정도 이상, 가령 뭐 전체 49개니까 가령 뭐 20개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 기업의 진단을 위해서, 조직 진단을 위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우리 기업의 조직을 한번 진단해보는 과정을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그런 장에서 우리 조직의 조직 진단을 한번 광범위하게 해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작은 규모에서는 이게 사실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조직 진단에 앞서서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게 얼마만큼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가령 이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눈은 별을 향하되 발은 땅에 두어라.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하되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은 높게 둬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이상은 높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헨리 카이저라고 하는 철강과 관련한 세계적인 기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 꿈꾸지 않으면 근처에도 못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나 미션을 두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다지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테오도어 루즈벨트나 혹은 헨리 카이저가 얘기한 게
비전을 설정한 기업과 설정하지 않은 기업, 성과 측면에서 틀림없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미션까지는 뭐 어떻게 수립하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비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확하게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전이란 뭐냐에 대해서 개념을 좀 살펴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비전이란 기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 기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미래 어떤 시점에 기업이 갖고자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전과 현재 모습과의 격차를 극복하는 도구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이 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B라고 하는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전략을 끊임없이 도출하고 그 전략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전은 순간적인 발상 또는 영감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광범위한 정보 수집, 분석,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습득 및 공유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좋은 꿈 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그 단기적이고 혹은 일시적인 발상이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공유를 통해서 비전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전이 제대로 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는 물음, 이에 답하기 위한 정보, 지식, 경험을 수집, 축적, 논의, 공유하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에서 정보나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축적하고 논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비전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전은 좀 쉽고 명쾌하고 강력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비전은 물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물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의 제품을 섭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비전은 물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회사가 어디냐면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콜라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항공기 운항의 표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항공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 항공사는 모든 다른 나라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서 우리 항공사의 모델이 표준 모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항공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항공기 운항의 표준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느 항공사의 비전과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그리고 항공업계를 선도한다. 이게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명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전은 좀 잘못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공기업 하나 보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라고 하는 비전을 홈페이지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쉽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죠.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비전은 물을 이기는 것이다 와 같은 이런 쉽고 명쾌하고 강력하게 규정된 비전이 필요하다. 즉 이런 비전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그런 툴 진단해보고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수립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정말 천양지차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비전을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강력하게 만들어보는 과정부터 일단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진단, 조그만 규모의 기업에서 조직진단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9가지의 그런 진단 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보지 못하겠지만 일정 정도 해볼 수 있는 건 좀 진행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조직진단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우리 기업의 비전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 기업의 성과가 추후에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비전 수립 그리고 조직 진단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없어져야 좋은 사회거든요. 필요가 없어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없어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익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베어베터는 발달 장애인의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인쇄, 제과제빵, 커피 로스팅, 꽃배달, 그리고 카페 운영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예. 제가 뭐 정의롭고 착하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이버를 창업해서 12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제가 2002년에 졸부가 됐는데 그때 네이버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자원봉사나 좀 하고 월급에서 1%씩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학교에 월정액으로 내는 것 정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돈을 번 다음부터, 사실 벌지 못했을 때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번 다음부터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베어베터 하기 전에 발달장애 쪽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강동구에 단기보호센터를 처음에 기부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점점 많이 알게 되고 하다가 학생 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이진희 대표가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랬죠, 저한테. 화를 낸 것까지는 아니고, 발달장애인들은 대학을 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바꾸지는 못해요. 대학을 나와서도 갈 곳이 없어서 일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일할 곳,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이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흔쾌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도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쉽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몇 억 정도면 될 줄 알았어. 되게 헤맸어요. 3년 동안 적자였고요.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11억까지 누적 적자가 생겼어요. 뽑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을 3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네이버 하면서 4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하는 걸 다시 경험을 하다니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을 확보하는 영업이 사실 제일 힘들죠.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으면 일반인은 왜 못하냐, 뭐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운전박대 받은 적도 많고, PT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부장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가라고 막, 야 복사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버튼 누르면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되게 잘 돼요. 오늘은 구내 식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식사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회의하고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좋은 회사로 만들어지는 거죠. 전요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돈 벌어서 제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싶고, 부모님께 용돈인 것이 행복했습니다. 추석 때나 설날 때나 결혼기념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생신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지금 원칙은 딱 하나야. 돈을 빼먹지 않는다. 제가 사심을 안 부리면 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번 돈을 재투자를 계속하고, 저희는 남으면 이제 연말에 보너스를 n분의 1로 쫙 나눠갔거든요. 제가 월급을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아마 잘라버릴 회사가 한 100개는 될 거예요. 보통의 기업은 이윤 최대화가 목표잖아요. 저희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한 고용 최대화가 목표예요. 보통은 회사에서 직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에 맞춰서 직무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최대한 단순하게 할 수 있게 쪼개고, 쪼갠 일들이 협업이 되어서 일이 완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약간 웃기는 회사인데 갑자기 뭐 파운드 케이크 3,000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못한다 그래요. 저희는 야근도 안 하고 뭐 주말에도 안 나오고 딱 그냥
항상 꾸준한 어떤 매출과 고용 이걸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 해달라면 뭐 해줘야지 왜 안 해줘 약간 이런 불만이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우리의 설립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벗어나는 건 안 해죠. 특별히 좋아할 만한 게 없지만 배송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동료들 만나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근데요, 리본봉도 적기도 하고 과일 포장도 하고 배송도 합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이 좋고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물건들을 되도록이면 장애사원들이 직접 배송을 합니다.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지하철 노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이들이 지하철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직무에 대한 특성으로 만든 거죠.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맞다 아들아 네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뿌듯해하고 있어요. 내일 또 봅시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내일 또 일할 곳이 있어요. 매일매일 또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뿌듯해요. 이 친구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퇴근을 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목표는 정년퇴직하는 사원들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가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없어져야 좋은 사회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독일 같은 데는 없어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익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식이 좋아져서 정확하게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퍼져서 일반 회사에 너무나 상식적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 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회사가 있었어. 그래 옛날에 저런 거를 맨날 떠드는 애가 있었어.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베어베터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베어베터라는 회사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창업주, 베어베터의 창업주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어베터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의 미션이자 비전인 겁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베어베터의 미션이자 비전인 거죠.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나 비전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김정은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베어베터와 같은 회사는 독일에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베어베터와 같은 회사가 20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비전 혹은 미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했을 때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성장하고 따라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베어베터와 같은 회사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혹은 미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수립해서 기업 운영하시는데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